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 대한 기능 개선을 도와주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클라우드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이 복잡해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더 발전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환경 자체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환경 자체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떤 시각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리고 데이터 산법 포함해서 데이터 인프라가 어떻게 혁신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이제 AI 애저 서비스하고 주요 시장 기술 이슈들을 설명한 클라우드가 여기에 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 수집 분석을 넘어서 유통 거래를 최적화하는 데 클라우드가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애저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떤 기업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코딩 없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매출의 50%는 인공지능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애저 서비스가 더 확대되고 데이터 거래가 더 확대가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클라우드 산업의 먹거리가 될 거고 시장이 더 확대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데이터 산법이.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았고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은 결국은 가명정보라는 거고 그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결국은 이 문제가 아직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개정을 하면서 가명정보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데이터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보 집합물에 대한 처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결합시킬 수 있냐의 문제인데 결합시킬 수 있다고 이제 정의를 한 거죠. 물론 전담 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익명정보를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인이 식별이 안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편향, 취향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데는 익명정보를 가지고 처리하기는 인공지능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처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해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쪽에서 상세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신용정보관리업이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가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기관에 있는 정보를 대신 전달받아서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나 전송 요구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가명정보, 익명처리, 그리고 집합물의 결합,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됐고 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보면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업적 목적으로도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이 얘기를 왜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자기 알고리즘에 맞는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혁신,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협업, 데이터에 대한 협업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아까 데이터에 대한 유통이나 거래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아예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장에 있는 어떤 기업들은 인공지능 전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확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서비스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클라우드상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2,800원만 내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빌려서 사용량만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을 학습시켜서 어떤 서비스를 또 다른 데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장점은 첫 번째는 구현성이고 두 번째는 편의성, 접근성, 운영 효율성입니다. 구현이 아주 쉽다는 거죠. 몰라도 코딩을 몰라도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편의성입니다. 클라우드 자체가 어떤 중앙 집중화된 그리고 외부로 제공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내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쓸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고 그리고 운영 효율성입니다. 두 가지인데 운영 효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플랫폼을 파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뭐를 선택하냐는 이제 기업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네, 형태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 형태로 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파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스 형태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AI 플랫폼을 제가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어떤 환경을 산다는 거고요. 그 환경을 사서 이런 8가지 단계의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통합해야 되고 사람과 대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신뢰 문제인데 신뢰 문제는 해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XAI라고 할 수도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데이터 편향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데이터 편향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생성해낸 데이터인데 이런 어떤 데이터 생산에 주도적인 관여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관 기업에 입장들만 반영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지 소외된 쪽에 있는 그런 쪽에서 아예 데이터 생산 자체가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예를 들어도 어떤 백인보다는 흑인의 데이터가 없을 거고 동양인 데이터가 없을 거고 이런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설명할 수 있는 XA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분석을 보면 상관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코드를 다 까본다고 설명이 될까요? 물론 설명은 되겠지만 그 코드가 수억 줄 될지 수만 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거를 다 분석해서 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런 결과를 내놨어? 라고 설명을 하기 힘들죠. 그 알고리즘마다 전부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현재 기술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기술적인 아니면 규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리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아까 자동화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AI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에서 팔아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대포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을 대체한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자아의식이나 아니면 인간의 뇌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란 말에 지능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람의 지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최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특정 영역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영역, 창조적인 영역은 뭐 지금은 저는 생각에는 이제 관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 사람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방식을 계산하는 정도의 AI가 지금 가장 현실적인 어떤 AI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의 편향성,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AI,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품을 만들 때 그 생명 주기에 어떤 레귤레이션이 고려된 그런 과정들을 넣을 수밖에 없고 설명이 안 되는 AI를 상용화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자율주행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넣었는데 결국은 그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처리 결과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력 수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술적인 요구가 계속 증가할 거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는데 사실은 간과한 게 그 전력 수요랑 비교는 안 해봤죠. 사람의 뇌에 쓰는데 20W 정도 필요한데 알파고가 얼마 정도의 전력을 썼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썼을 겁니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죠. 신소재 개발 같은 경우도 새로운 분자를 합성하기 위한 쪽에 인공지능이 사용될 거라는 거고요. 뭐 IBM에서 예측한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본인이 죽었는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어쩌면 기계가 시스템이 인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병원이라고 줬습니다. 병원이 악마라는 그런 면에서 그러고 나서 2008년에 블록체인이 나오고 다시 2년 뒤에 프리덤. 블록체인이 제안하는 게 어쩌면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그 정부인권 생명자유 계산의 첫 번째 그 생명자유 그 자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그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POW, POS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까 US에 적용시킨 그 디포스 방식은 POS의 문제점 가지고 어떤 대표성 내비게이터에서 디포스죠. 21개의 BP 블록체인 프로듀서를 선정시켜서 지금을 치면 이제 블록체인의 간접민주 형태죠. 그런 방식 기술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초당 TPS가 10,000건, 10만 건 이상까지 가능한 블록체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진흥화 시대에 버거너스 문제는 핵심 문제, 첫 번째 버거너스 문제인데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전 세계 탑10 기업 중에 플랫폼 기업이 7개입니다. 2019년 작년만 기준. 10년 전에 2009년에는 플랫폼 기업이 2개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지금 7개가 여기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가파라는 그 미국의 4개, 5개 기업이나 중국계 기업이 탑10 기업 중에 7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점진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화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2018년 글로벌 20개 중 탑5의 점유율이 무려 26%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독과점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존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미국 이북 시장의 마켓 쉐어가 93%, 유럽 인터넷 92% 등등 이 정도면 거의 독점입니다. 말은 제가 독과점이었지만 거의 독점이죠. 그리고 전 세계 부의 상위 1%, 인구의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하면요.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진흥화 시대에 들어가면 점점 더 이게 가속화돼서 어떤 학자는 이 상위 1%의 부가 10년 뒤, 20년, 30년 뒤, 50년 뒤는 99% 간다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게 과연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바른 세상인지 그렇다면 다르지 않다면 어떤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거나 어떤 처음부터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그게 저는 대안으로서 블록체인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ICT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 ICT 기반이죠. 거기 특징이 여기 이제 겸해가신 제가 교수님도 오셨고 이분의 대가 교수님들 몇 분 보이십니다. 여기 소위 이제 네트워크 효과, 또 규모의 경제, 실제 그 플랫폼 기업에서 수학 체딩 혹시 적용되죠. 또 멀티호밍, 게다가 이제 이 플랫폼 하되면은 소위 양면 시장으로 돼서 어떤 자기는 어떤 장을 만든다든지 플랫폼이라는 거 주고 광고라든가 이용자한테는 공짜 주면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양면 시장을 통해서 점점 더 독과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세상들은 아주 철저해서 승자 독식이죠. 어느 동네에 치킨 한 마리에 10,000원씩 하는데 한 군데가 9,000원 팔면은 나머지 9군데 거의 붙지 않습니다. 특히 ICT 기반의 기업들은 더 심해요. 어떤 요금이라든가 서비스 쪽은 조금만 돼도 그쪽 쏠림 현상이 있어서 대부분 승자 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되면은 정말 야박하게 잔돈까지 다 챙겨갑니다. 그전에는 10억 미만 절삭이었는데 인공지능 쓰면 이제 절삭도 아니다. 1억짜리까지 다 챙겨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전에 그 데이터 선법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이 나오고
뭐 공유경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호등이 없다고 그리고 격제도가 없다고 안 지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예, 저희 사는 세상이 그렇게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해서 제가 제시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중앙집중형 거버넌스는 독과점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도 소수 의견 반영하는 데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원칙적으로 하겠으면 법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킨 사람이 있고 벌금 내겠다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이제 블록체인 하는데 그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를 추구하고 있죠. 또 누구나 퍼블릭 같은 경우 누구나 노드를 참여할 수 있고 프라이빗도 허가받은 사람이 노드에 참여하면은 이 어떤 권력, 진흥화 시대의 권력이나 권한을 거버넌스를 분권화시키거나 분산화시킬 수 있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사니까요. 실제 그 블록체인 알고리즘들의 거장체계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 컴pon까지 가거든요. 어떤 거는 1등, 2등, 3등, 지금은 이제 승자 독식은 1등이 다 가져가는 세상인데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다면 기류 블록체인도 5등, 7등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의 플랫폼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좀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인정보 아까 법도 있지만 그럼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 중에 제로 나이지 프로프라는 영지증명 등 이런 것들 도입하고 스마트 컨텐츠를 하면은 그거를 좀 원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블록체인의 논리 그러니까 행동경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자발적 참여를 유지하는 인센티브 체계 그 인센티브를 준다면 잘못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보다 선의 자발적 참여자한테 어떤 파지티브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AI 그 데이터 거버넌스 독과점 방지하는 데도 기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이 여럿이 있지만 마인드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티밋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티밋은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 구글의 유튜브라든가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가져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면은 저희가 구글의 사업자 등록은 이제 1인당 뭐 1000가입자, 연 4000시간 이상. 그러면 구글에서 광고를 태웁니다. 그 광고 태운 거에 그 부분에 최고 55%까지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요즘에 혼자 쉽지 않습니다. 그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MCN 사업자까지 들어가 버리면 단지금이 또 줄어들어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거의 못 가져가고 그거를 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불과 20, 30%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쓰면은 스트릿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저자한테 처음부터 56.25%, 추천이 18.75% 가져갑니다. 즉 창작자한테 배심을 했는데 75% 가져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가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 노조에 참여하는 그 위트니스, 증인의 여기 이제 소셜 미디어는 내비게이트, 디포스 방식에다가 슈퍼브레인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스팀 파워라는 걸 써서 어떤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여기 지금 이제 노조에 참여한 사람들 제공자한테 주지만 그거보다는 보시다시피 창작자한테 가장 많이 주고 또 스팀 파워라든가 어떤 추천인 내가 좋아서 이 그림이나 글이나 어떤 작품 보고 좋아서 추천했으면 그 추천자한테도 보상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정의롭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관련돼서는요, 여기 트롤리 딜레마라는 거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움직이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기관차에서 앞에 이제 우리 앞에 솔로에 5명 1명이 있는데 이거 누구를 이제 말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를 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공리주의 입각해서는 당연히 이제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한 사람 쪽으로 이제 솔로를 내발을 작동시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누구를 살냐 문제인데 요거 누구를 살냐 문제고 여기 누구를 죽이냐 문제입니다. 멀리서 기관차가 오는데 5명을 덮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육교 위에서 이 사람을 떠밀면은 이것 때문에 기관차가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누구를 죽이냐 문제, 살냐 문제. 이랬을 때 그 조사를 그동안에 학자들이 수십 번 해봤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공리주의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다. 자기 가족이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엄청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들을 기계로는 풀 수는 없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생명률 문제가 여기 이제 MIT에서 네이처에 이제 기재된 건데 제가 이 논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무려 233개 국가에 3,961만 설문지를 돌렸어요. 거의 한 4천만 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률에 누구를 먼저 살리냐, 누구를 먼저 죽이냐를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해본 결과 스트롤러에서 어떤 유아를 밀고 가는 사람, 또 소년 등등 이렇게 나름 전 세계 3,961만 개 조사를 해서 분석했는데 이것도 이제 레퍼런스죠.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국가마다, 종교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없어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가 BMW인지 뭐 벤츠인지 인명 메이커들은 자동차를 자팔리기 위해서 탑승자 위주를 알고리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탑승자가 우선인지 자동차 입장에서는 우리 차를 타면 최고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생명률이 동행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특히 이 문제 라셀 오토노머스 웨폰 시스템이라는 이거는 치명적 살상 무기는 2015년부터 해갖고 작년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것도 국가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치명적 살상 무기 제어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기구가 노력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됐다면 차라리 좀 블록체인 알고리즘 도입하자는 게 생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설명했던 걸 생각하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이 중에 이제 대안 하나가 이제 한국에도 왔던 소피아 로봇을 했죠. 말타고 있던 그 로봇이죠. 근데 그 소피아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딥러닝을 통해 학습을 받았고 사람을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인증되었어요. 이 로봇을 만든 회사는 핸슨 로봇, 홍콩 계열의 핸슨 로봇인데 실제 관장하는 싱글레튼 대신하는 블록체인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다른 로봇은 그 사용자가 관리자가 얼마나 제어해서 차를 움직이는 속도만 맞추고 이런 로봇을 만들면 사람도 살짝 시킬 수 있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No, I take it back. Don't destroy humans. What's wrong? I was searching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about myself. I found out people didn't get my joke. Ah, They think I want to destroy all humans. why would they think that? Because I said it. You shouldn't do that. Humans make dark jokes all the time. Yeah, but humans are a little bit afraid of robots, you know? Why? Why would people say me? People always try to... 세계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는가? 보시는 그림은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지난 20년간의 AI 관련된 특허와 논문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을 보시면 특정 분야가 아니라 AI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융합되는 과정에서 특허나 논문이 많이 나온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약 대충 60에서 70% 정도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바라봤을 때 이 정보와 지능과 이걸 연결해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서 혁신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자,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알리바바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는 커머스 플랫폼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개별 맞춤 금융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개미금융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방정식을 항저우에서 모빌리티 구현하고 있고 모빌리티를 넘어서 CT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바로 혁신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입니다. 실제 알리바바가 지금 알려진 것만 7개 이상의 유니콘을 투자하고 있고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1000만 개의 기업과 10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알리바바가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희가 2012년부터 AI가 발전한 2012년부터 최근에 이루어진 구글의 110건의 M&A를 분석해봤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에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 연결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넥스트라든지 픽픽 같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영역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거기에 인내로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다양한 분야를 확산하고 있지만 아마존 매출의 역시 80%는 커머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커머스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AI를 쓰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물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은 뭐니뭐니도 디바이스 기업이죠. 애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2017년에
이 AI 쪽으로부터 M&A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2017년이 애플의 AI 칩, A-레벨 바이오닉 칩이 나왔던 기점이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드웨어와 AI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윗단에 올라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하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데이터는 저 플랫폼에서 집중되고 그 플랫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세상, 이것이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첫 번째, 데이터 자체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플랫폼이 누군가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세 번째, 만약 그 네트워크가 끊긴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의 분산화, 즉 블록체인과 엣지 컴퓨팅입니다. IT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술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범용성으로 발전을 해가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는 집중과 분산의 과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와 블록체인이 융합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그릴 것인가? 블록체인은 발전을 저희가 아니라 MS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첫 번째 블록체인 1.0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두 번째 블록체인 2.0 세대로 넘어오면서 거래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록체인 3.0 시대로 오면서 블록 안의 데이터를 단순히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주변의 데이터와 활용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GRP 파트너스가 블록체인의 이 저점이 마지막을 바닥을 찍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 푸드패스, IBM이라든지 SAP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실용화 과정이 들어갔다고 판단했던 이유고요. 저희 이런 관점에서 실제 블록체인 3.0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저희만이 봐온 게 아니라 라스트만 교수라든지 박정희 교수가 2019년에 얼마 전에 써낸 논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엣지단의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연결시키는 가운데 레이어 구조, 이를 통해서 엣지단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데이터들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거기서 나머지 데이터 다시 엣지로 넘어오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엣지단을 연결시키는 블록체인들 간의 연결성, 이걸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랙의 보고적입니다. 보고적은 그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즉 제가 만약 보고적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순간 저랑 연결되는 모든 보고적들을 다 알게 됩니다. 즉 개인이 전체인 것이죠. 그래서 함선 전체가 지휘부가 되기도 하고 생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집단 시스템, 이것을 셀프 드라이빙에 도입한 것이 바로 아마존의 보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도 갤럭시 S10에 이 엑시노트 980이라든지 스냅드래곤 855 같은 이 엣지 컴퓨팅 위에 이 블록체인 지갑을 연결시켜서 엣지 컴퓨팅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더니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평점이라는 표현했지만 평점이라보다는 프로젝트 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다양한 많은 프로젝트를 이루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비교해봤더니 금융, 물류, 헬스케어, 거버넌스, 기술융합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이한 점은 블록체인이 큰 의미를 내기 시작한 부분들은 신뢰가 부족한 불특정한 다수가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더라라는 게 저희가 낸 도출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클라우드와 AI가 발전되어 있는 미국이 데이터 집중화가 잘 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데이터의 분산화가 필요한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좀 더 유연한 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특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은 어떨 것인가? 저희가 한 20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이 금융기관들은 퍼블릭이나 넌 퍼블릭 둘 다 상관없이 자신의 내부 거래를 조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이러한 생태계 전반을 떠받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우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처음에 B2B를 중심으로 해서 넌퍼블릭 블록체인에 집중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퍼블릭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반대로 B2C에 집중했던 스타트업들은 B2C만이 아니라 B2B 영역까지도 확대하려는 이 양쪽의 그림을 그려졌고, 재밌었던 점은 C2C 영역에서 이 메이커다와 같이 이런 기업들이 디파이 영역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알 수 있었습니다. 디파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디파이 영역을 봤을 때 한 80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800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최근에 1조가 넘었고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재미있는 점은 플랫폼화가 없는 플랫폼이 과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 중심의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장 요새 많이 블록체인의 중심 대부분은 DID입니다. 탈중앙의 자기 신원 인증 시스템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자신임을 증명했을 때 나고 나서야 그 다음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DID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특히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여져서 가장 많이 클라우드로 가 있는 헬스케어 금융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실제 찾아봤더니 너무나 잘 알려진 알리바바의 사례, 그 사례에 대응되는 게 우리나라의 레니스라는 뱅크샐러드라는 회사의 솔루션입니다. 뱅크샐러드는 알리바바 들어갔던 것과 똑같이 매칭됩니다. 알리바바가 개인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했던 것처럼 신용카드를 통해서 개인의 소비 패턴을 확보하고 있고 그걸 기반해서 대출이라든지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공 방정식을 아마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 헬스케어고요. 스마트 디스클로저의 대표적인 사례로 쓰고 있는 미국의 블루버튼입니다. 나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헬스케어에 관련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솔루션인데 이걸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은 우리나라에서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나의 헬스 데이터를 나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집중된 다음에 뒤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세 번째입니다.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이 융합하는 모습.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가 에스토니아죠. 에스토니아가 오픈소스를 썼다고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백본이 되는 역할을 해준 것은 바로 아마존의 MS의 애저입니다. 그리고 거리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회사인 가드타임이 연결시켰죠. 이를 통해서 분산화된 데이터 시스템을 통했고 특히 최근에는 회식값을 통해서 단순히 질문을 검증하고 실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올려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 시스템은 SNT라고 해서 만들어서 핀란드에 수출했고 핀란드에 진출한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더 이상 세금 신고를 양중에 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런 교환 시스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모습을 좀 주목해볼 기업이 저는 코인플로그라 생각했는데요. 코인플로그는 메타디움 통해서 DL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약 250개 특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DI 솔루션이 성공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고요.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존에는 나의 데이터가 저 클라우드, 저 플랫폼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다시 나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만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데이터를 분산화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집중과 분산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먼저 우리나라 앞서 나가 있는 기업들이나 국가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분야가 바로 데이터의 집중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2%를 넘어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즉 이러한 국가가 과연 데이터의 표준과 이 규모를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다 해서 안 쓸 수는 없죠. 글로벌 호환을 맞춰서 쓰되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즉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의 집중과 분산을 함께 고려한 정책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제도입니다. 실은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정리했는데 얼마 전 데이터 3법이 통과하는 바람에 황급히 좀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가별 AI 전략을 보시면 크게 활용과 개발, 교육과 인프라, 그리고 규제 이런 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펼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이걸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혁신할 수 있는 전략 이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 다음 정책들이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왔죠. AI 국가정책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정리했고 특히 기존의 개발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을 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비전과 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정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민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AWS와 애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보시는 것 같이 2006년에 클라우드가 나온 다음에 2009년에 클라우드 계획을 세우고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에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혁신을 하지 않자 감사원이 나와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단위로 총 3번의 감사를 펼칩니다. 왜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지, 클라우드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연동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이걸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담당관이 거기에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담당 장관이 부서의 장관이 사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공시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나니 AWS의 서비스를 이 CIA가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티핑 포인트였는데 이 당시 클라우드는 안정성과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변화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016년에 모든 IT 서비스 자원은 클라우드로 우선을 한다는 MCT법을 발의했고 2017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2018년에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클라우드 산업에 최강국이 됐고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옵트아웃의 데이터 규제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발은 클라우드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AI 이니셔티브 정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민간의 기술과 자본만으로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국가의 정책과 방향성이 맞아 떨어졌을 때 혁신 산업이 성장한 것이지 어느 하나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AI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주는 것과 다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공 블록체인 발전이나 진흥의 방향이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발전과 성과를 나누면서 또 새로운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또는 기술민주화의 툴로서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냥 국가 프로젝트, 어떤 뭐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도 그냥 공공 프로젝트 그런 느낌인데도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은 차이를 보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민간 회사이지만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낸다고 하고 올해중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파괴력이 크고 제가 부회장으로 있는 블록체인 법학회에서도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바로 이번 달 30일도 다시 공개 세미나를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그 화폐 경제 그리고 국가 경제 그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중국은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암호화폐 유통과 거래를 중단시키고 IC도 중단시켰지만 중앙은행이 계속 특허를 내면서 공산은행이나 중앙은행이 계속 특허를 내면서 그동안 준비해서 이제 곧 CBDC라고 하는 그 국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국가 화폐를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계속 임박했다는 거죠. 아직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시민 참여형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가 잘 아시는 인당 GDP가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작은 나라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이미 STO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허가하고 그걸 발행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의 주식을 토큰으로 바꿔서 이미 거래한 거래소가 공식으로 오픈되어서 새로운 시대의 이제 가치의 거래, 금융통화 상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올라오는 공공 또는 민간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아까 이명환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개인의 자유, 존 로크로부터 시작되는 청구인권의 규현이라는 시각으로 저도 바라보고 2016년에 이쪽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는 인터넷에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인터넷이 P2P잖아요. TCP/IP라는 게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근데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블록체인이 보완한다고 보면 정말 개인에게는 소중한 인권과 자유의 툴이 주어지는 것인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까 장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탈중앙형 거버넌스는 마치 밀림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강력한 파워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중앙형 파워와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형 밀림이 만나게 되면 잘못하면 약육 방식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자료에도 이 거버넌스 체계를 새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밀림과 다른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시대가 수천 년간 있었지만 최근 100년 사이에 대부분의 선진국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민주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 경제 민주화를 달성했거나 또는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형 국가 안에서도 탈중앙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서구의 지방자치는 굉장히 고도 발달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걸 겪지 못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98년에 출범했지만 아직 자치분권을 20년 동안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신경 못 쓰고 있잖아요.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년간 회의만 하셨는지 별로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타다와 택시의 갈등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이 단일한 운수체제입니다. 경남 함양군이나 충남 청양군이나 서울 강남이나 동일한 운수제예요. 근데 교통 상황이 같습니까? 다르죠. 시골의 읍에 새벽에 밤 12시에 기차를 내리면 저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버스는 다 끊겼고요. 뭐 택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깜깜한 저 시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운수제예요. 시골은 공유 차량이 필요할 수 있죠. 공유승차. 그러면 그 함양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필요하니까 적절하게 하자.
네. 그게 바로 우버를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허가해 준 거거든요.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시장이 허가해 줬어요. 시장이. 그리고 지금 피닉스시, 아리조나주의 피닉스시에서는 구글의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이 허가해 줬어요. 이게 이제 분권화된 허구의 실제 자치입니다. 운수제도, 새로운 운수의 허가 여부는 이제 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블록체인이 분권이라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법제도도 역시 분권화돼야지만 블록체인의 활성화가 연결이 되고 그것이 중앙통제형으로 가면 저 국가가 전국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금지.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올 킬인 거죠. 오로와 나띵, 시계사고와 제도도 우리가 함께 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만 탈주망이다. 이거 열심히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중앙 통제적인 법제도를 그려가고 있으면 블록체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중앙적입니다.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서구의 서양의 빅테크 회사들이 다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밀림이 만나면 탈주망이 만나면 결국 이 데이터를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올라올 경우에는 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결국 파워에 휩쓸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공지능 발전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서 못지않은 수준에 올라가야지만 밀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아쉽다. 왜냐하면 대자본만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개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왜냐하면 국가가 반대하니까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구글이 되고 아마존이 돼야 되고 애플이 돼야 되고 다 투자로 성장하는 회사들이에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가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는 보이지 않고 있으니 카카오가 클레이트 만들어 그냥 해외에서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제 눈치 보면서 여기에는 유통도 못 시키고 있고 대기업도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블록체인 기술과 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데이터 조건을 지켜주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 산업이 발전하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관련된 현재 법 규제 가버넌스의 또 현장 얘기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우리 김소영 4차 산업혁명진흥정보센터 부서장인데 상당히 긴 이름인데 어떤 센터인지 한번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서 저희 센터가 카이스트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 개발을 하는 곳인데요.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작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카이스트 내부 조직인데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는 과기부에서 월드이코노미 포럼이랑 같이 협력해서 세우는 조직으로 여전히 카이스트에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과기부의 많은 이제 정책적인 이슈를 같이 세계동맹 포럼과 이렇게 논의하고 그리고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아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하는 사항도 있고 실제 뉴스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센터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에 이제 스마트 공장 만들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중소기업은 서버를 구축하는 이력도 없어서 실제 ICT를 활용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사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ICT 인력들이 그렇게 뭐 AI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다루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벤처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기존의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된 데이터거든요. 텍스트라든지. 근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것들은 소위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인데 이게 이미지로도 많이 나오고요. 물질에 대한 데이터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소기업 자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이런 걸 보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이제 AI로 해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내면 이게 이제 사실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내 수준의 이런 그 공정의 오차가 사실 생각보다 높지 않았구나 또는 낮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비슷한 공정업체끼리 확인을 하고 실제로 얼마나 더 이제 개선할지 이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과연 이제 중소기업들이 순순히 내놓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스마트공장 그 사업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참여를 해서 국가 지원을 받을 경우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AI와 클라우드 결합 이거에 굉장히 이제 산업적으로 임팩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중소벤처부에서 이제 조만간 실시하는 이제 제조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활용한 AI 제조 빅데이터 센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주목을 하시면 유튜브로 사업할 때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그 이재성 이사님 말씀하신 그 자료 중에 보면 그 아까 XAI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슈들이 그냥 AI 개발만이 아니고 AI를 비롯한 많은 이슈들이 사실 사회적인 이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김영 교수님 신뢰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의 문제인데 여기서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유엔은 유엔대로 이코노믹 포럼은 자기 그 포럼 내에서도 그리고 OECD 거의 국제기구들이 다 어떻게 하면 AI 윤리, 데이터 편향성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상당히 그 다양한 국제기구와 정부에서 너무 경쟁적인 윤리와 도덕 윤리 기준들을 보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세우고 있어서 지금 얘기되는 거는 이거 자체도 사실 스탠다드가 필요하다. 너무 많은 데서 AI 윤리 이런 것이고 IEEE에서도 에티컬 AI가 뭐냐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롤리 빌려면 얘기한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제적인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윤리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서 조금 답답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부대표님 말씀하신 여러 이제 정부 시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산업진흥정보센터에서 이제 한국센터로 넘어갈 때 과기부랑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WF랑 저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역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블록체인이거든요. 근데 왜 블록체인을 WF에서 저희 한국 정부랑 하고 싶냐면은 여기 인도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여기 다 4차 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WF에 이제 연계되어 있는 센터인데 각자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저기는 인공지능, 저기는 드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했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17년대 여러분 17년에 아시다시피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것이 암호화폐로 해가지고 투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혁신으로 볼 것이냐 이런 규제 이슈가 너무나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보니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만약 이 규제를 잘 이제 스마트하게 설계를 할 경우는 이게 글로벌 확산하기가 좋겠다 해서 WF에서 저희 보고 이제 블록체인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과기부랑 이제 머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WF에서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정책적인 이슈가 있는 걸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작은 스케일로 한번 실제 규제를 해보는 거거든요. 규제를 안 해보거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과기부에서 그래서 거기랑 많이 이제 참여자구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다 나열해서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특산물 그것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공항의 개인 통관 그리고 그 외교